네, 오늘의 개똥 인문학 주제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베네수엘라 마두로 전 대통령이라 해야 되나, 현 대통령이라 해야 되나, 피의자라고 해야 되나, 피고인이라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지금은 미국에 계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뭐 체포했다고 해야 되나, 납치했다고 해야 되나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먼저 간략한 어떤 설명을 부탁합니다. 호민 씨.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사건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가 있었는데 미국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미국 베네수엘라에 있는 대통령을 "마약의 수괴다. 갱들의 수괴다."라고 하면서 그냥 군대를 밀고 들어가서 대통령을 납치해 왔습니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뭐 별게 없습니다. 그 안에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뭐 그거는 차차 풀어나가기로 하고 어쨌든 사건은 이렇게 진행되고 제 의견은 어떻게 보면 이거 제국주의 연장선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들도 지금 앞으로 얘기해 가면서 한번 조금 더 풀어나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조금은 문답 형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제국주의 연장선이다라고 생각한 어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 아니 너무 뻔하죠. 그 제국주의의 팽창이란 게 뭡니까? 그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민족이나 뭐 어떤 국가를 침략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게 독재자라고 이유 그러니까 독재자란 그 이유 하나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정당하시면 왜 북한 쳐들어오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정당하시면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의 독재자가 있는 국가에 선전포고하시고 들어가시지 왜 안 들어가십니까? 이유가 다분히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그리고 그 석유에 대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지금 석유 수출량 1 등인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석유 수출량 그 수출량이 아니라 추출량이 1 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게 협조적이 않은 그 태도를 지금 산유국 1 등으로 보이는 베네수엘라라는 국가에 압박을 보여주면서 "너네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너네 지금 석유 가지고 우리 협박해? 그러면 우리 군사력 한 번 끌고 가면 너네 감당 가능하겠어?" 로 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독재의 연장선이었던 그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아름다운 이유만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정말 그 이유였으면은 북한부터 뚫고 들어왔어야죠 사실은. 네. 저는 그 이유라고 봅니다. 어, 그 저는 일단은 이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뉴스와 그 뉴스에 대한 댓글 뭐 어떤 담론들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미국이 그랬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쳤다라고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를 체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쳤다라는 식으로 어떤 이해를 하게 되면은 성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면을 이제 떠올리게 되고 그 이면 속에서 당연히 있지. 뭐냐 석유를 둘러싼 패권 그런 것이 또 당연히 있다. 정치적인 어떤 그 흐름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미국이 그랬다라기보다는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랬다라고 일단 딱 명명하고 싶고 그리고 사건을 보면서 조금은 그랬던 게 아 어느 정도 그 성민이 얘기한 것처럼 그 아랍 아랍 UAE인가 아무튼 그 뭐냐 오펙인가 거기가 미국하고 이제 협조적이지가 않으니까 그 남미 국가로 눈을 돌리거나 아니면 그 셰일 샌드인가에 아무튼 그걸로 눈을 돌리는 식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막 그렇게 기조를 펼쳐냈고 그리고 또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아 작년이죠. 이제 26년이 됐으니까 집권하면서 그 국방 계획들을 이제 발표할 때 자기네들은 이제 아메리카 위주로서
아메리카 대륙,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뭐냐, 아무튼 앵글로 아메리카, 거기를 이제 위주로 국방을 돌리겠다라는 식의 어떤 계획을 발표했었죠. 거기에 일환으로 처음으로 군사력을 실제로 동원한 사건이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한 점을 두 개를 봤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체포할 수 있을까라는 것, 그리고 둘은 그렇게 체포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저는 일단 첫 번째부터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데려오거나 체포하거나 아무튼 납치하거나,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 평화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에 대한 반응인데, 뭐 뉴스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마두로가 체포당해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뭐 기쁘다 또는 슬프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몰라요. 양극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극우가 있듯이, 그 극우가 전체를 대변하지 않지만 소수를 대변하고 있듯이, 아무튼 양극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쪽만 바라보고 나서 마두로가 체포돼서 베네수엘라가 다 기뻐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마두로가 체포돼서 다른 나라들이 이를 비판한다, 베네수엘라 또한 슬퍼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호도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특히나 전자에 대해서 마두로가 체포돼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식의 그런 담론이 한국에, 모르겠어요. 제 유튜브 알고리즘, 아니지, 인스타 알고리즘에는 특히 그런 어, 언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양극화되어 있는데 왜 한쪽으로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식의, 라는 조금 편협된 시각을 좀 비판하고 싶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하나의 주권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이 맞는가? 전 이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둘은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국가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반응은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로 통일된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반응하는가? 라는 식의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 하나 그 전제를 두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국제 정치는 공정하지 않다는 거, 고 국제 외교는 공평하지 않다는 거. 여기 전제는 좀 무조건 인정을 합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에 따라서 서로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다르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거에 대한 것들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정당성마저도 지금 그 미국이라는 나라, 저는 그냥 미국을 명명하겠습니다. 미국이란 그 나라가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정당하지 않음에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걸 인문학으로 한번 풀어보죠. 말했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미국이 가장 중요시한 게 뭐죠? 리버터리어, 그러니까 자유주의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롤스가 얘기했던 그 정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란 게 결국에 우리 각국의 정의로운 제도, 그러니까 실현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이 조건을 만들 수 있어야지 뭔가 국제 기관 간의 지원과 협력이 가능하고, 강제적인 통합이 아니라 협력이 중요시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나라고 악하다고 하면서 그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어떻게 그걸 정의낼 수 있죠? 그 나라가 악하다고? 한국은 선한 국가입니까? 그걸 정의할 수 있나요? 미국은 선한 국가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악한 국가고, 그리고 뭐 방글라데시도 악한 국가고 선한 국가고, 이걸 어떻게 정의내냐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국제 정치 내에서는 다양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정의를 내리는 건 결국 힘의 논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베네수엘라를 쳐들어갔다는 것은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정의감이나 이런 게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국제 정치적인 그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차이 때문에 발생될 수 있었던 그 권력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들이 두 개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예 정당성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당성을 얻고 그들을 포기하거나, 아니 진짜 실제로 사과를 하고 다시 미군을 돌리거나,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지금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막말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에 있는 그 대통령을 어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통령이 체포를 했는데 그걸 선한지 악한지 그리고 거기다 박수를 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뉴스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을 정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정지할 수 없다. 그들의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서 그거를 무기로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잘못된 것이다. 어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사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지금 왜 그걸 끌고 와서 이게 옳냐 옳지 않냐를 얘기하는지가 저는 그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 극우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걸 주장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면 그 프레임 속에 놀아나는 것이고 자기가 굉장히 엄청난 열사라 생각을 하지만 그 프레임 속에서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뭐 대단한 거 하고 계신 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남일이잖아요. 사건이 남일인데 남일을 남일로써 바라봐야지 그것을 남일을 너무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대입하고 남일은 굉장히 차갑게 그리고 차윤이라고 하죠. 그 조금은 거리를 두고 좀 더 미루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그런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우리한테 전달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그 정치적인 그 양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언론에서 이 사건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한마디가 언론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 많은 이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그 사건을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가지고 있는 정치성이라는 어떤 색안경에 끼고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언론 또한 그 사건이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재판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뭐 몇 시간 전인가에 이제 그 베네수엘라의 부통령이 뭐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뭐 그 마차도가 뭐 대통령이 되냐 다시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분 뭐 이런 말이 뭐 설왕설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언론이 재현하는 그 많은 정치인들의 언어들 정치인 해봤자 그 실제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그 뿌리는 그런 메시지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매체에 뿌리는 그런 메시지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정치성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미국의 어떤 정의론이랄까요? 맞아요. 성민이가 했던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선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실리와 또는 실리만 존재하죠. 실과 이만 존재하는데 그게 점점 이념 싸움이 됐다가 이념 싸움과 실리의 싸움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듯한 저는 느낌을 받아요. 네. 누군가는 실리를 외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누군가는 또 이념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걸 얘기해 보고 싶어요. 1960년대인가 70년대쯤에 그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라고 하죠. 기억이 안 나네. 볼커 닉슨이었나?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른 나라들이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누구 말을 뭐 데이비드 하비의 말을 빌리자면은 착근된 자유주의 시대가 잠깐 돌았을 때 그때가 그 2000 그때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그 시기를
시기를 이야기할 때 2003 년도인가 2006 년도에 있었던 그 1% 뉴욕에 있었던 1%의 시위처럼 그 1%가 차지했던 그 자본의 비율이 1%가 99의 비율이 낮았던 시기가 바로 전후에 그 착근된 자유주의라고 명명하는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 그 오일 쇼크인가가 있고 미국이 조금은 휘청거리게 되자 패권을 잃어버릴 어떤 그 위기에 처하자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영국 또한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 마가렛 대 전역이 이전이었고 그래서 마가렛 대처도 이제 뭐냐 신자유주의의 책 이렇게 몽페르랭 회의 이렇게 노예의 길이라는 책 쓴 사람 있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이에크의 어떤 이론을 가져와서 그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미국의 레이건 또한 레이건이었나요? 닉슨이었나 아무튼 시작을 하면서 그럴 때 시작을 하면서 영미를 중심으로 시작하면서 그 가장 먼저 공격이라 하면 좀 뭐야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던 나라가 칠레였단 말이죠. 남아메리카 국가에. 그래서 칠레 그 칠레로 시작하여서 뭐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뭐 베네수엘라까지 쭉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신자유주의의 그 빨간색으로 쫙 물들이고 통화주의 정책 그리고 작은 국가 복지 축소 이런 식의 어, 음, 그 경제 정책을 굴렸고 그리고 경제 관료들 또한 그 자기네 나라 미국에서 공부시켜가지고 보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빨갛게 물들었다가 90년대인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남아메리카 국가가 다시 좌경화로 돌아서게 되는데 다 대부분 이제 파란색으로 마차도도 또한 그 파란색 중에 하나였죠. 네. 다 돌아서고 있다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1기 때 이거 무시할 수 없었고 지금 2기 때 점차 한 명씩 1기부터 지금 준비한 건데 1기부터 2기까지 점차 남아메리카 국가들을 빨간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브라질의 룰라? 아무튼 기억이 제대로 안 나네. 그 대통령도 다 이제 뭐 아르헨티나 맞아 아르헨티나였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굉장히 그 트럼프와 친한 사람으로 이야기되고 그리고 남아메리카 국가의 그 대선이 있을 때 트럼프가 항상 개입을 하죠. 뭐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는 남아메리카 국가를 계속해서 그 빨간색 우경화시키려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 공격이랄까 직접적인 개입이 이번 마두로의 납치 사건 뭐 아무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아메리카 국가가 우경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그 나라들이 우경화되었을 때 예전처럼 우경화되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그 우파들이 그러니까 이전의 우파들이 가졌던 어떤 1%의 그, 그 재산이 집중되는 것처럼 또다시 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이제 그 체제 전복에 대한 어떤 전쟁이죠 결국엔 전쟁 또는 혁명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네, 1%에 몰아치면 왜냐면 그 불평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불평등이 커질 때 혁명을 잠재우기 위해서 적을 만들고 전쟁을 시작한단 말이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조금은 이상적이지만 조금은 아, 좀 추상적이지만 이런 우려가 저는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국가도 전체적으로 우경화되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어떤 균형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트럼프 행정부 또한 미국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 또한 어떤 좌우의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반 트럼프 시위도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한국 언론에 너무 나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이 길었죠.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 걱정되는 지점이 그거예요. 사실은 그 구구점이 움직임은 한 30년 전부터 그랬어요. 특히나 유럽 쪽에서.
유럽 쪽에서 항상 하던 게 있었죠. 그 난민도 넘어오거나 아니면 그 무슬림들이 넘어오거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올라왔을 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 피켓 시위, 그날 나치즘을 다시 복귀하자라고 했던 운동들까지도 있었어요. 심지어 독일에서 그 역사에 대한 반성이 굉장히 깊다고 하는 그 독일에서까지도. 근데 사실은 이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수용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면서부터는 국민성이 점점 극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키고 있는 그 기득권들이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지점들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나 미국이라는 국가는 그 용광로라고 그러잖아요. 다양한 민족이나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그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 공화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그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의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됐었지만 이제서야 그거를 수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되니까 그게 폭발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세계화로 나아가면서 민족들이 많이 섞이고 국가들이 많이 섞이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의 국가로서로 역할로는 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섞이다 보면은 근데 그 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과도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계속되는 동반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그 결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계속 동반자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전쟁으로 가겠죠. 하지만 과도기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계화라고 하는 그 시즌과 전 세계가 섞이고 있는 이 용광로라고 하는 이 지구촌 용광로가 잘 구현될 수 있는 그 시기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나라 더 힘 있다고 다른 나라 깔고 뭉개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행태가 나왔을 때 미국에 대한 비판, 미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가 심지어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전쟁은 내전이죠. 지금 초은 국가라고 얘기하는 우리 한 형제들과 자매들이 살고 있는 이 신이 만들어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작은 애들끼리 총칼 쥐어주고 센 나라끼리 싸움 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한국 전쟁도 그랬었고 베네수엘라도 좀 색깔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그 패권 싸움 때문에 발생된 어떤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지구촌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결국 우리의 싸움은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내전일 뿐인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전쟁이 더 커질 것이냐, 3차 대전으로 가냐, 아니면은 과도기로 해서 더 나은 시민사회로 나을 것이냐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 좋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은 의견인 게. 그래요. 이, 사실 정말 인류의 측면으로 보자면은, 정말 인류의 측면으로 보자면은, 마두로가 체포를 했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마두로가 체포를 했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뉴스에 잘 안 나오더라고. 뉴스에 그냥 한 줄짜리로 띡 나오더라고요. 마두로 체포된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두로 체포하는 것 중에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실. 그 전쟁, 그것 때문에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지금 30 몇 명 죽었다고 하는데 뭐 경호원들이겠죠. 다 그거 뭐 듣고 가려고 사는 사람들이겠지만 너무 불필요한 죽음이잖아요. 전쟁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어른들이 누군가의 죽음을 하나의 숫자로만 보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 언론에서 정치 하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순간 이, 이, 이 전쟁의 위험이 더 이상 더 날 수밖에 없다. 그 나치즘이 만드는 교훈은 결국에 인간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명의 절대자를 믿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트럼프를, 누군가는 뭐 마두를, 누군가는 뭐 마차도를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라는 식으로 믿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있었죠.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줄 거야. 윤어게인 하면서 어떠한 영웅을 신봉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영웅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바라보든 시각이 있을 누군가는 그걸 정치적으로 바라볼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좌우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바라봐야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인류의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저는 성민이가 약간 비유했던 게 참 마음에 들어요. 모든 전쟁은 내전이다라는 게 이 지구라는 이 촌, 지구라는 어떤 시골, 마을 같이 사는 세상인데 서로 싸우고 있고 있다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지금 뭐 마두로니 뭐니 하면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뭐 이란에서도 지금 난리 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전 세계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미국이 석유 관련된 것도 있지만 결국 자기 군사력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계속 참호전으로 가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 있는 대통령 납치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납치라 해야 되나 구속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그것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남의 영공 다 뚫고 나서 이제 경고하는 거죠. 국가인 거 뭐 어쩌라고. 우리 그냥 F-16 끌고 가면은 끝인데? 너네 우리 스텔스기 끌고 가면 너네 끝인데? 그래서 뭐 한번 해보자고? 중국 해보자고? 러시아 해보자고? 북한 해보자고? 경고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기서 제일 큰 메시지는 중국이랑 북한인 것 같은데 러시아보다는. 그래서 아 참 이 힘자랑 때문에 전쟁 날까 봐 무섭습니다. 지금 좋다고 하시는 분들 좀 계신데 전쟁 나면 여러분도 가셔야 돼요.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 예비군 3박 4일 가는 2박 3일 가는 것도 힘들어서 찡찡거렸는데 전쟁 나면은 다 가야 돼요. 특히나 지금 이대남 남성분들 그 다 같이 가야 돼요. 저랑 손잡고 가야 돼요. 저 상금 나와서 무조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잘 생각하고 말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그 인터넷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인들 자극하고 정치인들은 또 그거 이용하려고 하고 나비 효과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이거 글 한 번 쓴다고 뭐 말 한 번 잘못한다고 뭔 일 있을까 싶죠? 세계 2차 대전 어떻게 났냐고 하면은 어떤 청년이 총 한 번 잘못 쐈다가 났어요. 그런 거예요. 전쟁 그렇게 쉽게 나요. 그러니까 좀 지구촌 형제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맙시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답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웅이 아니에요. 어, 영웅 하고 싶으시면은 차라리 기부를 하세요. 그게 정답이고 조금 더 세상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 개인적으로 몇 마디를 더 얹자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구세력 과시도 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그러니까 거기가 국방부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뭐 뭐지? 전쟁부인가? 뭐 전투부인가?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거기에 기조를 보게 되면은 그 기조는 그런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 것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중국 대만 영토 분쟁에 관련해서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 한국 북한의 개입 북한 그 관해서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가 우선이다. 미국이 왜 거기에 군사를 배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전쟁부, 전쟁 억제부, 아무튼 뭐 미국의 국방부,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어 건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아메리카 대륙한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네, 저는 이런 나라들을 정말 음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국주의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50 몇 번째 주로 점점 상용되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뭐 상상이 돋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저 또한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무슨 갑자기 갑자기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김정은이 동해안인가에 로켓을 하나 발사했잖아요. 미사일 하나 발사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뭐 김정은 그 위원장이 뭐 쫄렸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생각이 없진 않겠죠. 그 사람도. 네. 그리고 뭐 남북 문제에 관해서도 아, 좀 이게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좀 해도 될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뭐 빨간 쪽 애들, 극우 쪽 애들, 뭐 좀 국민의힘 쪽에서 이야기를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은 북한입니다. 어? 우리 주적이 북한인가? 우리 주적은 북한일까? 사실 이 우리 주적이 북한인가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의 수뇌부죠. 예. 북한은 북한이죠. 예,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북한 수뇌부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군인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의 주적이 누구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예금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우리의 주적을 알아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주적이 있다면은 그걸 묻는다면은 그 100%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거 아닌가요? 사실 아까 성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선악이 어디 있나요? 사실 주적이라는 건 없는데 짜고 왜 거구로 삼고 있는지 저는 그게 조금은 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비판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저는 예비군 때문에 전쟁하면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적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 또 이제 예비군 7년 차요. 허허. 데뷔는 5년 차입니다. 국방의 임무를 정말 성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빨갱이라 하셔도 뭐 할 말 없지만 일단 제가 국방의 의무는 정말 열심히 했고 제가 KCTC 2번과 호국 훈련 그리고 혹한기 한 번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뭐 ATC 뭐 다 해봤으니까 뭐, 뭐 빨갱이라 생각하시면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또 우연히 또 같은 수기차 출신, 나 1기갑 출신, 네, 기갑병이잖아. 저 한국 그 재래식 무기의 그 뭐냐 왔다라 해야 되나? 아니, 급한 아니죠 저희가. 어, 물론 나는 기갑부대 보병이지만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성 전에 인류사 쪽에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주적은 무엇이냐? 북한 수뇌부 맞아요, 맞는데 더 나아가서 북한 수뇌부라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인류의 행복과 안정을 방해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인류의 행복과 안정을 방해하는 존재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인류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뭐 과거에 일본이랑 뭐 식민지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본 수뇌부들 그냥 거의 이용되는 시민들에까지 분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노해야 될 대상들을 명확히 하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굉장히 크게 둬야 될 필요가 있고 뭐 우리가 전쟁 게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 게임 하면 그냥 문명 마냥 그냥 핵폭탄 만들었으면 그냥 전쟁 선포하고 핵폭탄 쏴버리면 되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주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의 행복과 안정을 방해하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려고 하면은 북한 정권이 먼저 붕괴를 해야겠죠. 또 그걸 또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민족적으로도 북한에 있는 형제 동포분들이 빠르게 안정과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대한민국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려다가 못했던 게 있는데, 아까 뭐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성민 얘기한 것처럼 그 유럽의 어떤 그 뭐냐 이민자 문제 받아들인 것도 마찬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세대에 관련해서도 뭔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대론. 그러니까 그 흔히 얘기하는 68 세대와 우리는 다르잖아요. 386 세대와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 우리가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유럽에서 있었던 어떤 이민자 문제에 있어서 이민자 1세대는 오히려 갈등이 없을 수 있다. 왜냐면은 같이 섞여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민자 2세대로 넘어가면서 피부색이 다른데 왜 차별받아야 되는가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분명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그 차별이나 차이가 생기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이민자 1세대는 자기가 다른 데서 왔기 때문에 그 어떤 차이를 인정하고 들어감에 있어서 들어가는 반면에 2세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을 겪었던 세대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쟁을 겪은 세대가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뻘이잖아요. 조금 많이 멀어졌다. 그 전쟁의 참혹함을 들려줄 아, 어떤 자식들이 없었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이 68 겪기도 하고, 전쟁과 68을 겪은 사람은 대부분 죽었죠. 돌아가셨죠. 하여튼 그 세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딱 문득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 세대, 우리가 0살부터 9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그 세대에 체제가,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체제가 바뀌지 않는 것이 기적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맞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우리 할아버지 세대, 일제강점기나 대한제국제 사람이죠. 우리 아버지 세대, 권위주의 세대 사람이죠. 지금 우리 자유주의나 뭐 민주주의라고 합시다. 바뀌지 않을 보장이 없죠,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약간 그 극우 세력을 바라보는 시장이 살짝 바뀌었는데, 극우는 무엇보다도 변화하기를 싫어하고 지금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변화의 그 흐름에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르크스가 얘기하기를 결국에는 그 5단계로 변화한다고 하죠. 그 4번째 단계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고, 5번째 단계가 최종적으로는 5번째 공산주의 국가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마르크스 얘기하는 공산주의와 뭐 레닌, 뭐 스탈린, 뭐 또 김정은, 호치민 얘기하는 공산주의 다 다릅니다. 아무튼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공산주의, 코뮤니즘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뭐 아무리 금융자본주의를 얘기하고 아무리 그 빨간당에서 그 신자유주의적으로 뭐 얘기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개입을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고 국가의 부채가 커지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 우리 세대에서 그걸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 세대, 그 체제가 바뀔 때마다 너무나도 큰 역사의 어떤 변곡점들이 있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987년이 있었을 테고, 뭐 4.16이 있었을 테고, 5.16이 있었을 테고, 너무나도 많잖아요. 어떤 그 기점들이 끊임없이 존재한다. 우리도 지금 우리 20대 저희 남자들도 반드시 겪을 일이다. 어떤 방식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겪을 일이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유,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이 주제 하나 가지고 좀 참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음음. 아 그리고 그런 게 있더라. 마두로가 체포된 장면을 트럼프가 SNS에 올렸잖아요. 아 그 SNS에 올려 어이가 없어. 아무튼 체포된 장면 그 SNS에 올렸는데 그 SNS 가지고 사람들이 막 AI로 합성하고 "안녕하세요. 마두로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뉴욕 어딘데요." 막 이러는 거 희화화해서 올리고 막 하는 게 아니 뭐 이게 자유지. 이게 자유주의 국가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유쾌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예. 근데 사람들이 특히나 어린 친구들 10대 애들이 그거를 마냥 유쾌하게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좀 비판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마무리할까요? 좋습니다. 네. 먼저 마무리할까 아니면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하시죠. 네. 먼저 하자면은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아까 성민이 말에도 깊이 공감하는 게 정말 나비 효과입니다. 내가 인터넷에 댓글 쓰는 거, 인터넷에서 뭐 좋아요 박는 거 뭐 자기 뜻을 밝힐 수는 있겠지만 자기 뜻에 대해서 좀 더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효율성이라는 명맥 아래에 사람들이 많은 그 말들과 담론들이 하나로 압축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압축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령 공산주의라는 말, 공산화라는 말 그 안에 정말 많은 함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빨갱이로서 치환해서 이제 인식해 버리고 그게 나쁘다는 걸로 그냥 인식해 버리고 감각적으로 느껴 버리는 그런 식의 어떤 맥락 메커니즘은 좋지 않다. 그 모든 정치는 기표의 전쟁이기 때문에 어떠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굉장히 잘 이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성을 자세히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개개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야겠죠. 그 후에 댓글을 남기든가 하게 되는 게 맞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제 사견을 밝히곤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전쟁은 내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지 못한 자들이 하는 질투일 뿐입니다. 전쟁이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으십시오. 우리 인류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뿐이고 신이 우리에게 준 사명은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이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취해서 하나의 모든 전쟁들을 멈춰 주십시오. 특히나 이 강대국이라고 얘기하는 이 국가들에게 호소드리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들이 그러니까 인류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가이 어, 안녕.